당신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더러워요. 저리 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또렷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비참했습니다. 이 사연은 사연자 청탁으로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름과 장소는 재구성 중 만들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몇 살이시고 무엇을 하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흔적이 큰 힘이 됩니다. 처음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탁에서 남편이 커피를 마시는 모습, 출근길에 넥타이를 매는 뒷모습,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는 일상. 결혼 14년 차, 저희 부부는 그렇게 무난하게, 때로는 지루하다 싶을 만큼 평온하게 살아왔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며 정신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저는 제가 행복한지조차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저 매일이 어제와 같고 내일도 오늘 같으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휴대폰 화면이 예전과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늘 테이블 위에 아무렇게나 놓아두던 그 검은 사각형이 어느 날부턴가 화면을 아래로 향한 채 놓여 있었습니다.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소함이 제 가슴 한편에 작은 돌멩이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여보, 요즘 산악회 자주 가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응, 요즘 코스 개발한다고 주말마다 나가야 해.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제 심장은 이상하게 두근거렸습니다. 불안과도 다르고 의심과도 다른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 익숙한 소리조차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남편은 새벽같이 일어나 등산복을 챙겼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도시락을 싸주며 그의 뒷모습을 보았습니다. 등에 맨배낭 발목까지 오는 등산화, 손목에 스마트워치,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공허함에 휩싸였습니다.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무심한 척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땀 냄새와 흙 냄새가 날 거라 예상했는데 이상하게도 은은한 샴푸 향이 났습니다. 남편은 산에 다녀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산복은 지나치게 깨끗했고 등산화 밑창에는 흙 한 점 묻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저는 천장의 그림자들이 움직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의심이라는 것은 참으로 잔인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모든 일상이 그 렌즈를 통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웃을 때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샤워를 할 때마다 저는 그 뒤에 숨겨진 무언가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은 또다시 산악회에 간다며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가 나간 뒤 그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고 옷장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무엇을 찾는지도 모른 채 저는 마치 도둑처럼 제 집안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 내역도 평범했고 통장 거래도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불안은 가시지 않는 걸까요? 결국 저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진실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사설 탐정, 불륜조사, 배우자 외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검색창에 그런 단어들을 입력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신해항 건물 3층에 있는 작은 사무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문패에는 진실조사연구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잡은 제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제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들어갔습니다. 남편을 조사해 주세요. 탐정 앞에 앉아 제가 꺼낸 첫 마디였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 남자는 차분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그저 들어주는 눈빛이었습니다. 산악회에 간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해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을 하는 동안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우는지도 몰랐습니다. 탐정은 조용히 티슈 상자를 건넸습니다. 사무실을 나오는 길, 저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눈이 부어 있었고 입술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싶었습니다. 14년 전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던 그 여자가 지금 이 초라한 모습으로 남편을 미행해달라고 돈을 건넨 것입니다. 저는 주차장으로 걸어가며 핸드백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계약서와 영수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종이 한 장이 제 결혼 생활의 무게만큼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탐정에게서 첫 번째 연락이 온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그날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휴대폰 진동을 느꼈습니다. 카트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진동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틈에서 벗어나 구석진 곳으로 가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부인, 이상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탐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산악회에 갔고 다른 회원들과 함께 등산을 했으며 점심을 먹고 오후 4시쯤 하산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진도 몇 장 찍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메일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안도해야 할까요? 아니면 실망해야 할까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남편이 떳떳하다는 증거가 나왔는데 제 가슴은 오히려 더 답답했습니다. 마치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 퍼즐의 한 조각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아이들과 농담을 주고받았고 식사 후에는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을 힐끔힐끔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은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제가 지나친 의심을 한 걸까? 혹시 제가 결혼 생활에 지쳐서 괜한 트집을 잡는 건 아닐까? 밤에 탐정이 보내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화장실에 핸드폰을 가지고 들어가 문을 잠그고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남편이 등산복을 입고 산길을 걷는 모습, 다른 회원들과 함께 정상에서 찍은 단체 사진, 식당에서 식사하는 장면,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편안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화면을 끄고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타일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미친 걸까요? 멀쩡한 남편을 의심하고 탐정까지 고용하고 이렇게 화장실에 숨어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는 제 모습이 처량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요즘 저는 눈물이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언제부턴가 작은 일에도 쉽게 울컥하곤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애썼습니다. 아침을 차리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빨래를 돌리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에게 더 다정하게 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남편에게 무관심했던 게 문제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고 그가 퇴근하면 현관까지 나가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잠들기 전 저는 여전히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걸까? 제 직감이 틀린 걸까? 그렇다면 이 불안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옆에서 남편이 코를 골았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의 윤곽을 바라보았습니다. 14년을 함께한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두 번째 연락은 그로부터 열흘 뒤에 왔습니다. 이번에는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있었고 아이들은 각자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내일 아침 도시락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탐정이었습니다. 부인, 이번엔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처음과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고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저는 칼을 내려놓고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11월의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산악회 회원 중 한 분과 통화했습니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니 제가 계속 물어보니까 뭔가 말씀하시더군요. 탐정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베란다 난간을 잡은 손에서 땀이 났습니다. 그분 말씀이 산악회에 묘한 분위기가 있다고 합니다. 특히 회장님이랑 부회장이요. 근데 조심스럽게 말씀하시길 바지 한쪽을 걷고 있으면 그게 신호라고 하더군요. 신호요? 네. 무슨 신호인지는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냥 아는 사람들끼리 통하는 거라고만 하시더라고요. 더 캐묻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상은 말하기 곤란하다고 하셔서요.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아래 아파트 단지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바지 한쪽을 걷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그게 신호가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무언가 윤곽이 잡히는 것 같으면서도 명확하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TV를 보고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그의 미소가 거짓처럼 느껴졌고 그의 말이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여보, 이번 주말에도 산에 가요? 제가 물었을 때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부회장이랑 같이 가기로 했어. 부회장? 그 단어에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탐정이 말했던 그 부회장일까요? 저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릴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탐정에게 전화했습니다. 이번 주말 더 자세히 봐주세요. 남편이 부회장이랑 간다고 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젠 확실히 알아야 했습니다. 이 의심을 끝내야 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여느 때처럼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잠든 척하며 그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옷장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배낭 지퍼를 여는 소리,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 모든 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인 핸드폰이 한번 진동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창문으로 달려가 커튼을 살짝 걷었습니다. 아래 주차장에서 남편의 차가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빨간 후미등이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그 불빛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2시쯤 탐정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위치 보냅니다. 지금 오실 수 있으면 직접 확인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문자 아래 지도 링크가 있었습니다. 산 중턱 어딘가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움켜쥔 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가야 할까요? 정말 가서 봐야 할까요? 하지만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외투를 걸치고 차키를 집어들고 아이들에게 잠깐 다녀오겠다는 쪽지를 남겼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 내내 제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들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대로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포장도로가 끝나고 비포장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 덜컹거렸습니다. 심장도 함께 덜컹거렸습니다. 약속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 탐정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제 차에 탔습니다. 저기 보이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면 작은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 차 2대가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제 귀에는 모든 소리가 웅웅거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갈림길이 보였습니다. 왼쪽으로 꺾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습니다. 여기서 차 세우시고 걸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탐정의 말에 저는 차를 세웠습니다. 시동을 끄자 숲의 고요함이 밀려왔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할까요? 귓속까지 고요했습니다.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탐정이 앞장섰고 저는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낙엽을 밟는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최대한 조심스럽게 발을 디뎠습니다. 50m쯤 걸었을까요? 탐정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나무 뒤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요. 저는 나무 뒤로 몸을 숨기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공터가 보였습니다. 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남편의 차였습니다. 번호판을 확인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조수석 대시보드 위에 놓인 방향제, 뒷좌석에 걸린 아이들 가방. 틀림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 안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2 사람이 뒷좌석에 있었습니다. 남편과 한 여자.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습니다. 유리창이 살짝 김서려 있었지만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를 볼 수 있었습니다. 차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제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탐정이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나무에 기댔습니다. 나무 껍질이 거칠게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통증조차 무뎌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공기가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다가 다시 검게 변했습니다. 부인, 괜찮으세요? 탐정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끄덕였습니다. 무슨 대답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저는 계속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14년의 결혼 생활이 2 아이의 엄마로 살아온 시간이 그 좁은 차 안에서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여자가 먼저 내렸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발머리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며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내렸습니다. 그는 여자의 어깨에 손을 얹고 무언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운전했는지, 얼마나 걸렸는지, 신호등을 몇 개나 지났는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냥 앉아 있었다는 것만 기억합니다. 핸들에 이마를 기대고 숨만 쉬고 있었습니다. 울지도 않았습니다.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창백했습니다.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눈은 초점을 잃은 것처럼 흐릿했습니다. 이게 나구나 싶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자의 얼굴이 이런 거구나. 집 앞에 섰을 때 현관문 너머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저는 다시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웃어야 했고, 저녁을 차려야 했고,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저는 그럴 자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왔어? 큰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잠깐 볼 일 있어서. 제 목소리는 다행히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금방 관심을 잃고 다시 자기들끼리 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잡은 채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저녁 6시쯤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녀왔어. 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소파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등산 괜찮았어? 힘들지 않았어? 제가 물었습니다. 최대한 평온하게, 아무렇지 않게. 남편이 대답했습니다. 응, 날씨도 좋고 좋았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는 등산을 하지 않았습니다. 산 중턱 공터에서 차 안에서 다른 여자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서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14년을 함께 산 아내에게, 두 아이의 엄마에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날 밤 잠자리에서 남편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피곤해요. 남편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기 쪽으로 돌아 누웠습니다. 그의 등이 보였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등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제가 사랑했던, 제가 신뢰했던, 제가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했던 사람의 등. 지금은 그저 낯선 사람의 등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탐정이 찍은 사진들과 영상을 USB에 담아 가지고 갔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확인한 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한 증거입니다. 이혼 소송 진행하시겠습니까?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면 울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준비했습니다. 통장을 정리했고 부동산 서류를 챙겼고 아이들 양육권에 대한 자료를 모았습니다. 모든 것을 조용히 차분하게 진행했습니다.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아침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눈치채지 못하는 척하는 건지도 몰랐습니다. 2주 뒤 저는 이혼 소장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저녁 식사 후 아이들을 재운 뒤였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무슨 서류인지 몰랐습니다. 표지를 보고 그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면 알잖아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사진들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공터에 차 여자와 함께 있는 그의 모습,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명희 씨, 이건 변명하지 마세요.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비열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다고요.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변명하려 했지만 증거 앞에서는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양육권은 제가 가졌고 재산도 합당하게 분할받았습니다. 아파트를 정리하고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경기도의 작은 읍내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어릴 적 살던 곳 근처였습니다. 작은 단독주택을 얻었습니다. 마당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마당에 꽃을 심었습니다. 장미와 수국, 그리고 이름 모를 들꽃들. 흙을 만지는 동안 저는 조금씩 숨을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적응해 갔습니다. 새 학교에서 친구들도 사귀었고 주말이면 저와 함께 동네 뒷산을 산책했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나가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새소리와 바람소리만 들렸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고요함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아파트에서 느꼈던 그 답답함, 숨막히는 긴장감이 사라졌습니다. 동네 서점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많은 것을 묻지 않았고 그저 제가 필요할 때 옆에 있어 주었습니다. 책들 사이에서 일하는 시간은 평화로웠습니다. 손님이 없을 때면 저도 책을 읽었습니다. 오랜만에 읽는 소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이들이 잠든 뒤 마당에 나갔습니다. 여름밤이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했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저는 마당 평상에 누워 그 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장미 향기가 실려왔습니다.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무엇 때문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후회도 아니었고 분노도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안도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긴 터널을 지나왔다는 안도, 살아남았다는 안도, 가끔 지난 일들을 떠올립니다. 공터에서 본 그 장면, 이혼 서류를 건넸던 밤, 아파트를 나서던 날.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사라지더군요. 하루하루가 지나고 계절이 바뀌고 저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배신의 상처는 아직도 있습니다. 완전히 아물지는 않았습니다. 가끔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그 기억들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받아들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것이 제 인생의 한 부분이었다고.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큰아이는 이제 중학생이 되었고 작은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입니다. 그들은 강해졌습니다. 저도 강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살아남았습니다. 요즘은 새로운 꿈을 꿉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습니다. 책이 있고 꽃이 있는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아직은 계획일 뿐이지만 그 꿈을 생각하면 가슴이 설렙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오늘도 해가 떠올랐습니다. 마당의 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파란색과 분홍색 꽃잎들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습니다. 저는 물뿌리개를 들고 그 꽃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물방울들이 잎사귀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이제는 압니다. 상처는 저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 발로 서 있습니다.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그림자도 아닌
그저 저 자신으로. 그것으로 충분합니다.